결혼기념일 상위에 20년치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배가 불러온 다른 여자를 옆에 세우고 이혼 서류를 발 앞에 던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잔을 들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새벽마다 건물 바닥을 닦으며 키워낸 회사가 바로 남편 월급이 나오는 그 회사였다는 걸. 그리고 남편이 자랑스럽게 추진하던 그 개발 부지가 사실은 그 며느리 땅이었다는 걸. 나는 청소부 딸한테 평생 쓸데없는 동정심 낭비한 거야. 이 집에 내가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도 짚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조용히 그 자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년 동안 소리 없이 기다려온 한 여자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20년치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강씨 가문의 결혼기념일 만찬은 해마다 이맘때면 그 집 거실 가득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자리였고 그 자리를 준비한 사람은 언제나 서연이었어요. 전날 밤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 새벽부터 불 앞에 서서 아무도 고맙다 한마디 하지 않아도 묵묵히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 집 식구들이 명절마다 찾던 잡채, 시누이들이 입에 달고 살던 전도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오전 내내 부엌에 서 있었고 12명 분량의 음식이 상 위에 가득 올랐을 때 시어머니 강순자는 그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거실이 채워졌어요. 서연은 음식을 나르고 빈 잔을 채우고 아이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서연도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이미 알아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은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남편 강민준이 도착한 건 만찬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몇몇 친척이 고개를 돌렸고 서연도 부엌 입구에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배가 제법 불러있는 여자가 함께였어요. 서연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행사 때 몇 번 마주쳤던 홍보팀 직원 장하윤이었어요. 거실에 묘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젓가락을 들려던 손이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던 목소리들이 일제히 낮아졌어요. 서연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윤에게로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서연의 가슴에 두 번째 칼처럼 박혔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 강미래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고 강다은은 시선을 내리깐 채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몰랐던 사람은 서연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자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연 옆을 지나칠 때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상석 쪽으로 걸어가더니 잔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문장이 이어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청소부 딸한테 평생 쓸데없는 동정심 낭비한 거야. 이 집에 내가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동안 서연의 눈은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장까지 올라오는 동안 당신이 한 게 뭐냐고, 자신이 먹여 살린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척들 중 몇몇이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은 채 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 누구도 정확히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식탁 끝을 두 손으로 잡더니 그대로 힘을 줬어요. 20년치 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자기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친척 한 명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어요. 강미래의 스마트폰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코트 안쪽에서 봉투를 꺼내 서연의 발 앞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윤이 남편 팔에 손을 얹으며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가족을 향해 새 출발을 위하여 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부서진 도자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 끝자락에 무언가 묻어 있었지만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숨이 빠르게 차오를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그런 건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어떤 것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 대신 천천히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어요. 낡고 거친 감촉, 오래된 목장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 순간 손이 그쪽으로 갔는지,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이 자리에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집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챙겨 들고 부서진 도자기를 밟지 않게 발을 골라 디디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하고 반듯한 걸음이었어요. 현관을 나서기 직전 서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잠깐 들렸습니다. 낮고 짧은 목소리로 세 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아직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들고 있던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강미래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거기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이 집 사람들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처음 따라 청소 현장에 간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웠고 엄마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복수는 딸을 못 본 척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소 도구함 위에 가방을 올려놓을 자리를 만들어주고는 공부하고 있어 짧게 말하고 다시 밀대를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건물은 6층짜리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낮에는 회사들이 들어차 있던 그곳이 밤이 되면 텅 빈 복도와 꺼진 형광등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둑한 복도를 혼자 밀대로 쓸고 화장실 타일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서연은 계단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교과서를 폈습니다. 불빛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눈을 찡그리며 읽었어요. 어머니가 같은 층을 청소하는 동안에는 발소리가 들렸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발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니 오복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도 밥을 먹을 때도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에게 밥을 줄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반찬이 하나뿐인 날에도 서연의 그릇에 먼저 떠줬어요. 자기 것은 적게 담으면서 배 안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렸을 때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밥을 다 먹는 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몸이 나빠진 건 서연이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기침이 먼저 왔어요. 처음에는 환절기 탓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건물 앞먼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간 것은 이미 기침이 3달을 넘긴 뒤였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지만 서연 앞에서는 금방 풀렸습니다. 별거 아니래 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머니는 아프면서도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을 때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고 허리가 아플 때도 동료 몫에 쓰레기통까지 비웠어요.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괜찮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서연은 알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정정하지 않았어요. 힘든 걸 숨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힘든 걸 남한테 떠넘기는 게 더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밀대를 쥐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서연이 대신 청소 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닦던 건물을 어머니가 쓰던 밀대로 어머니가 시작하던 시간에 시작했어요. 그 첫날 밤 서연은 4층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야 할 자리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입원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간호사의 말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머니의 손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침대 옆 서랍에는 낡은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목장갑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오른손 장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자마자 왜 왼손 짝이 없는지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챙겨둔 것이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손을 비웃거든 이 손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 너도 반드시 만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걸. 서연은 그 쪽지를 접어 장갑과 함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영안실에는 문상객이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직장 동료 몇 명, 오래된 이웃 1명, 그리고 서연이었습니다. 조아가 줄을 잇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것을 했던 사람. 영안실 입구 쪽에 나이든 경비원 한 명이 잠시 서 있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회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다녀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 서연은 오래 멍했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멍함 속에서도 손은 움직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다음 날도 그 건물로 나갔어요. 그것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그것이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손을 움직여라. 말로 한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삶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오른손 목장갑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꺼내 쓰지는 않았어요. 잃어버릴까봐가 아니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장갑을 꺼내야 할 순간이 언젠가 오겠지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서연은 그 이유를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것, 때를 읽는 것, 어머니에게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나중에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서연은 3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자비를 했고 저녁에는 건설 현장 사무보조로 일했어요. 밤에는 야간 경비 보조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시간이 하루 4시간이 채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은 것은 체력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닿아야 한다는 감각이 몸을 붙잡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안 서연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땅을 사고 싶어 하는지, 중개사들이 어떤 지역을 피하는지,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들었어요. 건설 현장 사무 보조를 할 때는 현장 소장의 서류를 정리하면서 도면을 눈에 익혔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이 가는 곳은 구청 민원실이었어요. 도시계획 열람 창구 앞에 앉아서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현장 소장이 전화 통화를 하다 흘린 말에서였어요. 용도 지역, 도로 확장 예정 구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예정 지역. 처음에는 암호처럼 보이던 것들이 반복해서 들여다볼수록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반년은 도면 보는 법을 이해하는 데만 썼어요. 그 다음 반년은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지난 사례들을 뒤져가며 익혔습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료가 거기 있었고 서연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서연은 한 장의 지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낡은 공장 부지였어요. 주변이 오래된 창고와 빈 공터뿐이라 매물로 나온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냄새가 난다. 접근성이 나쁘다. 가치 없는 땅이다. 중개사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어요. 건설업계 원로라는 김 사장도 그 부지를 두고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처음 직접 보러 갔던 날 현장 입구에서 경비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노 씨였어요. 건설 현장 사무 보조를 할 때 한두 번 얼굴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연을 알아봤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냥 둘러보러 왔다고 했어요. 노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보시라는 말만 하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 말이 짧았지만 막지 않았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 부지에서 직선으로 800m 떨어진 곳에 도로 확장 예정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 용도 지역이 중공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도시계획 열람 자료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모아둔 돈을 계산했어요. 모자랐습니다. 은행 문을 두드렸어요. 첫 번째 은행에서 거절당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보가 없다. 직장이 불안정하다. 금액 대비 위험하다.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창구 직원들은 서연을 보는 눈빛이 다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지? 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연은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은행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번째에서도 안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에서 대출이 났어요. 조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따질 처지가 아니었고 따질 마음도 없었어요. 그것이 문이 열린 것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 서연은 테이블 위에 목장갑을 꺼내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볼펜을 쥐기 전에 잠깐 그 장갑을 바라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모아온 것을 전부 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게 틀렸으면 다시 시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틀릴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는 쪽으로 마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던 것처럼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내 가치를 보여주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서연이 한 일들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토지를 하나씩 확보했고 개발사업권을 취득했어요. 시행사를 만들었고 작은 건설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모든 서류에서 서연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어요. 다운신탁이라는 이름의 신탁사가 있었고 그 안에 법인이 있었고 그 안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게 어머니가 말한 것의 의미였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서린건설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공장 부지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 땅 위에 올라선 건물을 보게 되기까지는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첫 번째 분양을 마쳤을 때 서연은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어요. 그 땅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이 왜 갑자기 달라지는지 몰랐어요. 개발이 일어나는 이유를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설계자가 낡은 목장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30살 남짓한 여자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어요. 경비원 노 씨가 건설 현장 사무보조 시절의 서연을 기억하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눈치챈 것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냥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해 두었어요.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결혼을 했어요.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남자였고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이 누구 것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도 됐습니다. 남편이 서린건설그룹에 입사한 것은 서연과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들어간 자리였고 처음에는 현장 관리 업무였어요. 남편은 성실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올라갔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개발사업본부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하윤이 홍보팀에 들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서연도 몇 번 행사에서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부장이 된 뒤 남편이 달라진 것은 태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뒤집었다. 늘 자기가 주어인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 회사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 여자를 자신이 먹여 살린다고 믿게 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서연이 밖에 나가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월급으로 살림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증거는 살림 곳곳에 있었지만 남편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팀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고 프로젝트 발표에서 박수를 받는 동안 남편의 눈에는 자신이 커지고 서연이 작아지는 것만 보였습니다. 나중에 하윤에게 서연을 설명하는 방식이 딱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 덕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남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윤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거꾸로 된 것인지를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착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남편이 서연의 카드를 정지시킨 날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서연이 마트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하니 남편이 공동 계좌를 닫고 사용 권한을 회수해버린 것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한 말이 서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 밖으로 내보내기 제일 쉽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들었을 텐데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맞다면 그날 그 집에서 서연을 편으로 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지된 카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운신탁에서 온 월간 수익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바라봤어요. 카드 한도가 얼마였는지, 보고서 숫자가 얼마였는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서연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오른손 목장갑이 있었어요. 꺼내서 손 안에 쥐었습니다. 쥐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왔던 것의 무게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 감각을 꽉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정지시킨 카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집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 무렵 회사에서는 한 가지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담당하는 신규 개발 사업에서 핵심 부지 매각 계약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오래된 공장터와 그 주변 토지 일부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회사 자산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계약 상대방까지 정해져 있었고 서류도 거의 다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실적이 될 터였어요. 부장으로서 처음으로 큰 매각을 성사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약 마무리를 앞두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주도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약 이틀 전에 위에서 갑자기 중단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회의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윗선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막혔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문 경영인 측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불만을 드러냈지만 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복도에서 경비원 노 씨가 남편이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노 씨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레를 들고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노 씨는 오래전부터 기억해두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그 계약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아직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이 팔려고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남편은 몰랐어요. 서연이 처음 사인을 했던 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목장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때가 오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입원해 있는 한의료양병원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곳에 들렀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자매였고 서연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소리 없이 옆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그런 분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걸 서연은 살면서 배웠어요. 몸이 좋지 않으셨지만 서연이 올 때마다 자신의 상태보다 서연의 얼굴을 먼저 살폈어요. 오늘은 어떠냐, 밥은 먹었냐, 목소리는 낮지만 눈은 언제나 서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찬이 있었던 날 이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그대로 병원에 왔어요. 이모는 그 차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그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지나갔고 의료기기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그 안에서 서연과 이모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모는 서연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드레스에 남아있는 흔적이 이미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작고 느렸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천히 고른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내 어미 침묵이 강했던 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근데 너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숨어 있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를 오래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만찬 자리가 떠올랐고 부서진 도자기가 떠올랐고 이혼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오래 머문 것은 시어머니가 잔을 들던 모습이었어요. 놀라지 않던 얼굴,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질 것이면 그 자리에서 이미 무너졌겠죠. 서연이 걸음을 멈춘 건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걸을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서연이 예배당 문을 민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멈춘 곳이 거기였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이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몸이 먼저 멈췄고 손이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낮은 조명과 나무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기도를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고 싶었어요. 이 하루를 더 이어가는 것보다 잠깐 멈추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은 자신이 의자에 기댄 채 거의 쓰러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드레스 끝에 아직 그날 밤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로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간호사 박은혜였습니다. 그분 여기 계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서연 옆에 앉았어요.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내려다봤더니 낡은 목장갑이었어요. 복도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줍지 않고 그냥 두려다가 왠지 중요한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했어요. 서연의 손이 천천히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자마자 감촉이 느껴졌어요. 낡고 거칠고 오래된 것의 감촉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데서 오래 잠겨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박은혜는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에게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예배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같았습니다. 이 병원에 오는 날마다 서연이 해온 것이 그거였어요. 이모 곁에 있는 것, 그냥 옆에 있는 것, 말이 아니라 존재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 박은혜가 해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될 때는 손이 말하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등을 세웠습니다. 목장갑을 손에 쥔 채로 앞을 봤어요. 예배당 앞쪽 작은 불빛이 가만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박은혜는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박은혜는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뭔가 결심이 선 사람의 얼굴이 그런 거구나 하고 처음 알았다고요. 서연이 예배당을 나온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서연은 이모 병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이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그 앞에 서 있다가 걸음을 옮겼어요. 손 안에 목장갑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고 오래된 것, 하지만 버려지지 않은 것. 그것을 쥐고 서연은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이모 곁에 앉아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선택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숨어 있는 거냐. 이제 서연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몸으로 알았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날부터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었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단단해져 있었어요. 목장갑을 다시 손에 쥔 날 밤부터였습니다. 무너지려던 것이 다시 서는 것은 요란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서 있는 겁니다. 서연은 그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것은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다운신탁 법인 담당자였어요. 서린건설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와
개발사업 최종 의결권이 다음 달로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규모가 달랐어요. 수년간 진행해온 복합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권 이전건이었는데 이 의결만큼은 신탁 구조안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의결권자가 직접 서명해야 했어요. 그동안 서연은 한 번도 직접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참석이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번 것만큼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름을 숨겨온 것이 이 한 번의 참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신탁과 법인 뒤에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불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연은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달력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날짜들이 줄 지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한 칸에서 멈췄어요. 남편이 보낸 갈라 초대장에 적힌 날짜와 같았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 날짜를 고른 것이 의도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이 자리에서 서연을 끝내려 했고 서연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건물 안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됐습니다. 하윤과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서연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서연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남편이 생각하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서연의 회사였어요. 서연은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목장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친척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뒀다고 했습니다. 식탁이 뒤집히던 순간 자리를 피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요. 말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가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짧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던 것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기억하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으니까요. 김 사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십 년째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연과는 오래전 계약 자리에서 한 번 마주쳤을 뿐이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인사를 이어온 사이였어요. 김 사장은 그 오래전 공장 부지를 쓸모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었고 서연의 판단이 달랐을 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연락을 짧게 받았습니다. 갈라에 오면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남편은 그 주 내내 분주했습니다. 하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서연은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어디선가 드레스를 고르고 있다는 것도 전해 들었어요.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남편은 아마 그날 밤 가장 무대의 중심에 선 사람이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수십 명 앞에서 새 출발을 선언하고 서연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을 겁니다. 그것이 남편이 상상한 마지막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장은 서연이 수년 전에 지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무대가 누구 것인지를 남편은 몰랐어요. 서연은 갈라 전날 밤 가방 안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장갑이 있었어요. 오른손 짝 낡고 거칠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잠깐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임종 자리에서 건네던 날 이후 수십 년을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던 날도, 카드가 정지된 날 밤도, 예배당 바닥에서 박은혜가 돌려주던 날도 늘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이것이 있을 겁니다. 서연은 다시 가방 안에 넣고 닫았어요. 내일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꺼내면 됐어요. 남편이 서연에게 구석 자리를 배정했다는 것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어요. 구석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불빛이 어디를 비추는지는 남편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고른 자리가 하필 서연의 무대였다는 것을 남편은 그날 밤까지도 몰랐습니다. 갈라 행사장은 설인건설그룹 본사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업체 명패가 놓였고 조명이 천장에서 고르게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하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앞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남편이 직접 자리 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돌아다녔어요. 오늘 발표할 것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받아줬어요. 남편은 그 반응을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날이라는 확신이 그 얼굴에 있었어요. 서연의 자리는 가장 구석이었어요. 조명이 닿지 않는 쪽, 연단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른 자리였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홀이 채워지면서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잔이 오갔어요. 남편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악수를 했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하윤은 자리에 앉아 업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시누이 강미래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선 것은 행사 시작 시각보다 조금 늦은 때였습니다. 감사 인사와 건배 순서를 마친 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분하지만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번 복합개발사업 최종 의결을 위해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최종 의결권자의 참석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잔이 테이블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옆에서 전문 경영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연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서연 의결권자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연단 쪽이 아니었어요. 홀 가장 구석, 남편이 서연을 밀어넣은 바로 그 자리를 비쳤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가방에서 목장갑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비추는 것을 느꼈어요. 조명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오래 기다려온 것이 왔을 때의 감각이
이런 건지도 몰랐습니다. 오른손 짝 낡고 거친 것이었어요. 그것을 쥔 채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편 앞을 지나치고 하윤 앞을 지나쳤어요. 시어머니 앞을, 시누이들 앞을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세우지 않았어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서 서연은 목장갑을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꽃도 아니었고 서류도 아니었어요. 그냥 낡은 목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서연은 홀 전체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서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를 보신 적은 없으셨겠지만 홀이 조용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남편 쪽을 바라봤어요. 시선이 닿는 것을 남편도 알았을 겁니다. 당신이 팔려던 그 부지 기억하죠? 계약이 왜 중지됐는지 그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굳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 땅, 회사 땅 아니에요. 제 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강미래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어요. 홀 안면몇이 하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하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이런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도록요. 저는 그 건물을 샀습니다. 업계 원로 몇 명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어요.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선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홀 입구 쪽에 경비원 노 씨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 건설 현장 사무보조로 일하던 시절부터 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노 씨는 서연이 연단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소매로 눈가를 닦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김 사장이 자기 테이블에서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했던 그 땅을 산 사람이 이분이었구나 라고 했어요. 만찬 자리에서 조용히 나가 전화를 걸었던 친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쪽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연은 연단에서 내려와 단상 위의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였습니다. 남편을 망신 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면서 단상 위에 올려두었던 목장갑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남편 옆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홀 안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낮은 목소리를 나눴어요. 저분이 그분이라는 것, 저 사람이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밤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믿으며 들어온 자리였는데 이제 누구도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지 못했어요. 강미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를 이제야 알았겠죠. 남편의 해고 통보는 갈라가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공문 한 장이었어요. 짧고 정중한 문장으로 쓰여 있었고 회사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올라온 자리가 편지 한 장으로 끝이 났어요. 남편은 이 일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 자신이 챙겨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갈라 이후 업계 안에서
남편의 이름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윤이 떠난 것은 그보다 며칠 뒤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에게 한 말이 짧았어요. 당신 이름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원했다는 것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막으려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남편은 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크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서연이 있을 때도 조용했지만 그때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이 조용함은 텅 빈 것의 조용함이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늦은 밤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오서연이라고 쳤어요. 기사가 여럿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오래 읽었어요. 닫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사무실이었어요. 고층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뒤로 시누이들이 따랐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인지 오지 못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전과 달리 눈을 마주치려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마쳤을 때 서연은 잠깐 시간을 두고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시는 자리에서 지금 하신 것들의 결과로 사세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미래가 만찬 자리에서 찍은 영상은 그 무렵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식탁을 뒤집는 장면을 담은 것이었는데 그게 퍼지면서 함께 찍힌 시누이들의 얼굴도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한 일들은 그 이후에 있었어요.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랐습니다. 발령이 난 것도 아니었고 공지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 달 급여일에 금액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당자들만 그 지시가 어디서 내려온 것인지 알았어요. 박은혜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의료 양병원으로 연락이 갔어요. 서연의 이모 앞으로 밀려있던 입원비와 치료비 일체가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는 누가 한 것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 이모에게 말했더니 이모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연다운 방식이라고 했어요. 경비원 노 씨는 그의 가을의 복순장학회 창립식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이 설립한 장학재단이었어요. 야간 청소직, 경비직, 현장 보조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을 복순장학회로 지은 것은 서연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을,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을 이름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첫 번째 수혜자 시상식에서 노 씨가 서연 옆에 서서 대표 인사를 했습니다. 노 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에 영안실 입구에서 홀로 나오는 어린 서연을 봤던 날이 생각났다고 나중에 서연에게 말했어요. 봄이 왔을 때 서연은 어머니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묘역이었어요. 비석은 작고 수수했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 있었어요. 가방에서 목장갑을 꺼냈습니다. 오른손 짝, 낡고 거칠고 오래된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가방 안에서, 서랍 안에서, 연단 위에서, 손 안에서 함께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카드가 정지된 날 밤, 예배당 바닥에서 다시 손에 쥐던 날, 그리고 연단 위에서 내려놓았던 날. 이 장갑이 없었다면 그 자리들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장갑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었으니까요. 비석 앞에 내려놓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엄마, 이제 다들 알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알 필요 없었어. 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서지 않고 그 자리에 더 있었어요. 엄마가 닦았던 바닥을 서연은 땅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서연이 그 바닥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닥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밟았던 것이고, 밟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도 그렇게 살 것이었어요. 봄볕 아래 어머니 비석 앞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서연이 봄날 어머니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목장갑을 내려놓던 그 장면이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엄마 이제 다들 알아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서연의 어머니 오복순이 먼저 보여줬다는 것도요. 낡은 목장갑 한 짝이 20년을 버텨낸 이유를 오늘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고 오겠습니다. 사연밤이었습니다.